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GRD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카이네틱스,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추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종류들, 특히 D2 안타고니스트,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를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 외에 어떤 약들을 추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는 이제 제산제 안티엑시드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산제는 2012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위식도 역류 증상에서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위산을 중화시키고 증상을 그 뭐 PPI, 에이스트 블로커 이런 것들은 사실 흡수되고 뭐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 근데 안티엑시드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산이랑 만나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빨리 효과를 보고자 할 때는 안티엑시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 힐링에는 이펙트가 없다. 그러니까 PPI나 애트블로커 이런 것들은 힐링에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티엑시드는 단순히 그냥 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효과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 증상은 좋게 하지만 힐링에는 그러니까 조직 그 이로전이 일어난 조직을 치유하는 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설사라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이 제산제 같은 게 알루미늄,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칼슘 제제들이 혼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제들이 있는 경우, 그래서 뭐 중탄산염, 그다음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칼슘 카보네이트 이런 약들이 우리가 제산제로 복용을 했을 때 신기능이 안 좋은 환자분들은 뭐 CKD, MBD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톡시시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마그오, 마그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같은 경우는 설사를 이제 많이 아무래도 변비약으로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역류 증상이 심할 때 제산제로도 써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아까 마고 마그밀과 반대로 설사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CKD, MBD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기능이 안 좋은 환자분들,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는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칼슘 카보네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산제나 사실 제산제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요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PPI를 위주로 쓰고 거기에 이제 혼합제제를 같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개비스콘, 라미나즈 이런 것들을 보면 페퍼민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 맛, 민트 향, 박하 맛 이런 것들이 저는 왜 이런 약들을 왜 이 맛으로 만들까라고 의아했었는데 이 페퍼민트가 뭐 그런 트림을 그러니까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발하고 하는데 뭐 리플럭스를 좋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얼마만큼 양이 있어야 리플럭스를 호전시키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뭐 이런 효과가 있었더라 해서 맛을 페퍼민트 맛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제산제와 추가해보는 게 시메티콘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메티콘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계면 활성제예요. 우리가 이제 위장관에서도 이제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러면 뭐 거품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거품 제거제, 가스 제거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 제거제 역할을 함으로써 떤 소화를 도와주고 위식도 역류 증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단독으로는 사실 에비던스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알마겔 한번 살펴볼게요. 알마겔이 실제로 어떤 게 들어있나. 알마게이트 아까 말씀드린 뭐 알루미늄이 이제 제산제로 쓰이니까 이제 알마게이트가 일단 들어있고 이거 바카맛 페퍼민트 들어있죠. 시메티콘 들어있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혼용돼서 이렇게 빨아먹는 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 제산제와 알긴산 제가 이제 산주머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개비스콘 한번 성분을 봐볼게요. 이 소듐 알기네이트 알긴산 이제 미역 그에서 추출하는 이제 복합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걔네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산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산층 위에. 그래서 그 알긴산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중탄산염 제산제 들어있죠. 칼슘 카보네이트 제산제 또 들어있죠. 근데 여기 페퍼민트 이 맛을 또 페퍼민트 맛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비스콘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겔포스는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얘도 이제 제산제고요.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얘도 제산제고, 이 시메티콘 이거는 가스 제거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성분이 주 성분이다. 여기는 페퍼민트 또 있네요. 페퍼민트 맛이네요. 여기 또. 그 다음에 이제 점막보호제. 점막보호제는 뮤코스타가 있어요. 무코스타.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 수련 받을 때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들께서 그냥 루틴으로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엔세이드 같은 걸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레바미피드라는 그런 성분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왜 점막보호제를 다 까시는 거지? 하면서 의아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이제 우리가 콕스2 이니비터나 엔세이드를 먹으면 콕스1, 콕스2를 모두 다 차단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점막이 손상이 발생하는데, 얘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증가시켜준다는, 그거를 이제 떨어진 것을 보상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리니까 여기 보면 이 뮤커스, 이 레바미피드를 복용하니까 일단은 점막의 그 분비액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손상받은 에피셀리움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로스 팩터 방출을 늘려주고, 여기 보면 밑에 있는 혈류의 흐름도 촉진시켜가지고 이게 손상받았을지라도 빨리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점막 치유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점막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이 손상받은 점막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힐링을 도와준다 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뮤코살 인티그리티, 점막의 어떤 그런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지지층을 이게 통합시켜준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뮤코살 많이 쓰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고, 엔세이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유발된 궤양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PPI 플러스 레바미피드를 많이 쓴다. 여기 보면 레바미피드 썼더니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뮤코사가 손상됐었는데 이렇게 힐링이 됐더라. ESD하고 손상됐던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레바미피드가 그 정도로, 여기 보시면 이 토탈 심텀 스코어랑 리플럭스 심텀 스코어 모두 다 레바미피드를 썼더니 좋아졌는데, 여기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그 시점에 적어도 2주 이상은 써야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고요. 이제 2012년도 GRD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레바미피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항염증 작용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레바미피드랑 PPR, 란소프라졸을 같이 썼더니 증상 재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NERD 환자에서는 다만 위약과 효과가 비슷했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아직 근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같이 1호전이 있는, 그러니까 NERD 말고 1호전, 아까 이제 힐링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1호전이 있는 환자에서 PPI의 병용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돼 있고, 기능성 소화 물량에서도 이제 레바미피드의 얘기가 나왔어요. 2020년도 기능성 소화 물량에서 보니까 23% 개선을 시켰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지만 기능성 소화 불량 환자에서는 유의한 개선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질적인 원인의 소화 불량,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얼서라든지 게스트라이티스라든지 이런 명확한 문제가 있는 소화 불량 환자에서는 증상이 28% 감소했고,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지만, 기능성 소화 불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그때 이제 펑셔널 합번 설명드리면서 식도 분류 부분에서 이제 뭐 엑시드 리플럭스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안에 1호전도 없는 그런, 그리고 그런 심텀과 어떤 리플럭스 사이 연관관계도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펑셔널 합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펑셔널 디스펩시아도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미피드는 그래도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1호전이 조금이라도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들한테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렌인데, 이 스티렌 같은 경우에서는 식물 추출물이에요. 그때 이제 모틸리톤이랑 비슷한 애죠. 이 스티렌이
갑자기 판매량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어 2020년도에. 그래서 이 스티레는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준비했어요. 스티레는 똑같아요. 뮤코사랑 똑같아요. 그 프로스타글린 합성을 촉진시켜서 여러 가지 점막 회복 속도를 늘린다. 뮤커스의 생성도 점막 형성도 늘린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했냐 봤더니 이 라니티딘이라는 게 있어요. 라니티딘이 그때 이제 H2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 안타고니스트로 이제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라니티딘이 NMDA가 검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NMDA가 나와서 퇴출됐어요. 근데 라니티딘과 함께 많이 쓰는 약이 이제 바로 알비스라는 약이거든요. 알비스가 이제 라니티딘이 퇴출되면서 알비스도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많이 썼던 약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 사이를 이제 스티렌이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해서 스티렌을 많이 쓴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 뮤코스타는 전통적으로 좀 많이 썼고 뮤코스타를 써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스티렌 같은 것들 생약이지만 그래도 에비던스가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요즘에 뭐 써볼 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티렌 같은 것들을 좀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비스인데 알비스가 이제 라니티딘이랑도 섞여 있는데 스쿠랄페이트라는 것도 함께 섞여 있어요. 스쿠랄페이트는 뭐냐면 점막을 덮여주는 피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니티딘이 퇴출됐기 때문에 이 스쿠랄페이트는 가뜩이나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요즘 또 많이 안 쓰는 약이에요. 왜냐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쿠랄페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효과가 좋은 약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스쿠랄페이트를 쓰느니 차라리 다른 약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알비스의 이런 첨가제로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알비스가 퇴출되면서 이제 완전 스크랄페이트의 매출이 가라앉으면서 일본에서도 더 이상 스크랄페이트 안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크랄페이트 같은 것들은 여기 보시면 효과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일부 연구에서는 증상을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스쿠랄페이트 같은 것들은 뭐 시메티딘 아까 이제 라니티딘에다 추가했을 때처럼 이런 추가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 아까 알비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뭐 임상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이제 스쿠랄페이트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아루사루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아루사루민이 현재는 퇴출됐어요. 아니, 퇴출이 아니라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사라지게 생겼다. 뭐 원래 JW 중해제약에서 만들 이 일본을 통해서 원료를 받아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더 이상 못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복제로서 두 번째는 이제 비스무스. 이 비스무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항제균요법 우리 헬리코박터에서 2차 치료, 1차에서 듣지 않을 경우에서는 우리가 OBMT라고 저는 외웠었는데 오메프라 뭐 PPI 그다음에 비스무스, 메트로, 테트라사이클린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이게 비스무스가 뭐냐 원자번호 83번을 가진 화학 원소라는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배터리, 페인트, 색소, 플라스틱 제조 시에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걸 드시는 분들은 멜레나 같이 막 흑색변 유발하는데 항상 응급실에 오셔서 멜레나 보셨다고 하면 이걸 꼭 확인을 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비스무스 혹시 드시는지 이게 알비스 D라는 거에도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뭐 비스무스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드시고 있었겠죠. 그래서 데놀 이거도 비스무스의 성분인 거고요. 그래서 2차 치료요법에 쓰이고 특히나 위궤양 12지장 궤양에서만 아직까지 허가가 난 상태이고 단순 위험에서는 지금 못 써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대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비스 D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비스 D는 수쿠랄페이트랑 비스무스 피복제를 무려 두 개나 섞었네요. 라니티딘에다가 근데 라니티딘이 퇴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비스무스는 지금 현재 데놀 단독제제밖에 없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코박터 2차 요법에 써야 되는데 현재 위궤양 이 비스무스를 쓰려면 위궤양 12장 궤양에 한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해달라 막 그렇게 이제
학회랑 식약처와의 그런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뉴로모듈레이터라고 해서 이 신경 조절제와 바클로펜 이런 것들을 이 리프랙터리 GRD 환자에서 써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바클로펜이 뭐냐? 바클로펜은 여기 TLES 릴렉션을 줄여주는 애다.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LES 릴렉션이라고 해서 LES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있다고 피지올로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얘는 가바 아고니스트예요. 가바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 여기 보시면 바클로펜은 2020년도 서울 GRD 가이드라인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지언트 LES 릴렉세이션을 줄여주고 리플럭스 에피소드도 줄여준다. 그래서 장점이 많다. PPI에 추가해 볼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실제로 LES의 릴렉션 같은 이게 열려지는 걸 줄여준다. 리플럭스 그럼으로 인해서 줄여주는 효과를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바 리셉터를 건드는 애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 어지럽다거나 졸립다거나 막 피로감이 있다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없어요. 하지만 바클로펜이 식약처에서는 아직 허가를 못 받았어요. 이 GRD에서 써볼 수 있는 그 인디케이션을 못 받았고 여기 보면 다발성 경화증, 척추질환, 대뇌 원인에 의한 경직 이런 거에 한해서만 이제 써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거죠. 2020 서울 가이드라인에는 딱 나와 있지만 써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 사항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거 좀 아쉬운 상황인 거고, 그다음 항우울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항우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랙터 GRD에서 바클로펜, 항우울제까지 써볼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페인 모듈레이터, TCA, SSRI, 트라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일단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모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께 쓰는 거는 난치성 GERD 환자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기능성 소화불량에서도 기존의 PPI 리프랙터리 GERD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 권고한다. 하지만 권고 등급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연구에서 이 PPI를 2배로 늘리는 것과 이 PPI 하나에다가 이 TCA 하나 추가해보는 걸 확인했더니 한 8주 지나니까 심통 스코어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더라. 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권고를 했지만 TCA, SSRA, SNR이 보시면 이 N수, 연구 자체에 참여한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과는 뭐 대부분 좋았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논카디악 체스트 페인 뭐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지만 이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뭐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험에 의해서 환자분들의 치료하는 데 있어서 펑셔널 디스펩시아 측면을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 GRD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함께 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펑셔널 디스펩시아가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GRD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진단하는 과정이 모호하고 GRD에 있는 증상과 오버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 정리를 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 지금까지 긴 강의 함께 들어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